빨간 머리 앤, 루시 모드 몽고메리. 앤이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 일어나 앉은 것은 날이 훤히 밝은 뒤였다. 앤은 상쾌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문 밖으로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하얀 깃털 같은 무언가가 물결치고 있는 모습을 어리벙벙이 바라보았다. 잠깐 동안 앤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뭔가 몹시 유쾌한 기분이 들었다가 금방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여기는 초록지붕집이고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내가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아침이고 그래, 창밖에는 꽃이 만발한 벚나무가 있었지. 애는 단숨에 침대에서 뛰어내려 방을 가로질러가 창문을 들어 올렸다. 삑삑거리며 빡빡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니 오랫동안 창을 열지 않은 모양이었다. 창은 워낙 꽉 끼어 있어서 무엇을 받쳐놓지 않아도 괜찮았다. 애는 무릎을 꿇고 6월의 아침을 내다보았다. 그 눈은 비할 길 없는 기쁨으로 빛났다. 아, 정말 아름답지 않아? 정말 사랑스럽지 않아? 정말이지, 여기서 살 수 없다니. 애는 이곳에 살 거라는 상상을 해보았다. 여기는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바깥에는 커다란 벚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너무 가까이 서 있어서 나뭇가지가 집에까지 뻗치고 만발한 꽃들 때문에 잎사귀가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집 양옆으로는 사과나무와 벚나무가 꽃잎을 흩날리는 큰 과수원이 있었고 나무 밑 풀밭엔 민들레를 뿌려놓은 것 같았다. 아래쪽 정원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엷은 자줏빛 라일락의 짜릿한 꽃향기가 아침 바람을 타고 창가에까지 밀려왔다. 정원 아래로 시냇물이 흐르고 하얀 자작나무들이 가득한 골짜기까지 클로버로 뒤덮인 비스듬한 초록 풀밭이 있었다. 덤불 속엔 고사리와 이끼와 온갖 숲속 식물들이 자라고 있을 것 같은 즐거운 생각이 들었다. 그 너머엔 가문비나무와 전나무들이 초록빛 깃털처럼 뒤덮인 언덕이 있고 반짝이는 호수 맞은편에서 본 적이 있는 작은 회색집 지붕 끝이 보이는 곳에 골짜기가 있었다. 왼쪽에서 좀 떨어진 곳엔 커다란 헛간들이 있고 그 아래 쭉 펼쳐져 있는 푸른 들판 너머론 반짝이는 푸른 바다가 얼핏 보였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앤의 눈은 거기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그 모든 것을 탐스럽게 받아들였다. 가엾게도 앤은 지금까지 아름답지 않은 곳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그러나 이곳은 앤이 꿈꾸던 어떤 곳보다도 아름다웠다. 앤은 무릎을 꿇은 채 주위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있다가 누군가 어깨에 손을 얹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마릴라가 소리 없이 들어와서 작은 몽상가 옆에 서 있었다. 마릴라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진작에 옷을 갈아입었어야지. 마릴라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마음과 달리 더 딱딱하고 무뚝뚝하게 말이 튀어나왔다. 애는 일어나서 긴 한숨을 내쉬더니 바깥의 멋진 세상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큰 나무지. 꽃도 많이 피고. 하지만 열매는 신통치 않아. 너무 작고 벌레만 많지. 물론 나무도 아름다워요. 네, 저 나무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꽃도 많이 피었고요. 하지만 제 말은 꼭 나무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정원과 과수원, 시냇물과 숲, 이 모든 소중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아침엔 세상을 그저 사랑하기만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시냇물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시냇물이 얼마나 즐거운 건지 아세요? 시냇물은 언제나 웃겨요. 겨울에도 얼음 밑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요. 초록 지붕집 근처에 시내가 있어서 참 좋아요. 저를 여기서 데리고 살지 않을 텐데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시는 저 냇물을 보지 못한다 해도 저는 초록 지붕집에 시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거예요. 만약 시내가 없었다면 거기엔 꼭 시내가 있어야 하는데 하는 유쾌하지 못한 감정이 늘 붙어 다녔을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았어요. 아침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침이 있다는 게 정말 좋지 않으세요? 하지만 무척 슬퍼요. 전 조금 전까지 아주머니가 저를 원하셔서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동안은 무척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상상의 가장 나쁜 점은 상상을 그만둘 때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마릴라는 말할 기회를 얻자마자 얼른 말했다. 옷 갈아입고 내려가자. 상상은 그만두고. 아침 식사 차려놨으니 어서 세수하고 머리 빗어라. 창문은 열어두고 침대도 정리하고 어디 한번 잘해보렴. 애는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무슨 일이든 야무지게 잘할 수 있었다. 애는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를 닦고 세수를 하곤 마릴라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10분 안에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사실은 침대보 정리하는 걸 깜빡했지만 애는 마릴라가 준비해둔 자리에 살며시 앉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엔 무척 배가 고파요. 지난 밤처럼 세상이 온통 황량해 보이진 않거든요. 맑은 아침이어서 정말 기뻐요. 물론 비 오는 아침도 좋아하지만요. 어떤 아침이든 아침은 정말 재밌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상상할 일도 아주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침엔 비가 오지 않아서 좋아요. 맑은 날엔 기분이 명랑해지고 고통을 참기가 쉽거든요. 제겐 참을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슬픔을 알고 어려움을 꿋꿋이 견디며 살아간다고 상상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달갑지 않아요. 그렇죠? 제발 입 좀 다물어라. 조그만 애가 왜 그리 말이 많니? 애는 순소히 입을 다물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자 마릴라는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듯해서 마음이 불안했다. 매슈 역시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건 그래도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모두 조용히 앉아 아침을 먹었다. 시간이 갈수록 애는 점점 더 넋을 잃더니 기계적으로 음식을 먹으며 꼼짝하지 않고 커다란 두 눈으로 창밖의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마릴라는 더욱 초조해졌다. 이 엉뚱한 어린아이의 몸은 비록 식탁 앞에 있지만 영혼은 상상의 나래를 타고 멀리 꿈나라에 가 있는 게 아닐까. 누가 이런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 할까. 하지만 알 수 없게도 매슈는 앤을 키우고 싶어 했다. 마릴라는 매슈가 오늘 아침에도 지난 밤과 같은 생각이며 마음이 바뀌지 않으리란 걸 알았다. 매슈는 늘 그랬다. 일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으면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고집을 부렸다. 그 침묵은 말로 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효과적이고 힘이 있었다. 아침을 다 먹자 애는 공상에서 깨어나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다. 마릴라는 미덥지 않은 눈치로 말했다. 할 수 있겠니? 제법 잘해요. 아기들을 더 잘 돌보지만요. 저는 아기들을 본 경험이 아주 많거든요. 여긴 제가 돌볼 아이가 없어서 정말 서운해요. 지금 데리고 있는 아이 말고 더 이상은 싫다. 너야말로 진짜 골칫거리구나. 네가 어떤 앤지 정말 모르겠어. 우리 오라버니도 못 말리는 사람이고. 앤이 대들듯 말했다.
저는 아저씨가 좋아요. 동정심도 무척 많은 분이시고요. 제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얘기 듣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 아저씨를 보자마자 마음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릴라가 비웃듯이 말했다. 둘 다 유별나지. 그래서 네가 마음이 맞는다는 걸 깨다. 그래, 설거지를 해보려무나. 뜨거운 물을 넉넉히 쓰고 그릇을 잘 말리거라. 난 오늘 아침에 할 일이 많아. 오후에 화이트 샌드로 가서 스펜서 부인을 만나야 하니까. 함께 가서 네 일을 처리하자꾸나. 설거지가 끝나면 2층에 올라가서 침대를 정리해라. 마릴라는 설거지하는 앤을 유심히 지켜보곤 썩 깔끔하게 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앤은 오리털 이불을 덮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몰라 설거지만큼 잘하지 못했다. 어쨌든 잘 매만져서 정리를 하고 나자 마릴라는 앤을 내보내려고 바깥에 나가서 점심때까지 놀라고 했다. 앤은 눈을 반짝이며 신이 나서 문으로 달려나가다 현관 바로 앞에서 멈칫 서더니 되돌아와서 의자에 주저앉았다. 누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생기 넘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마릴라가 의아해서 물었다. 왜 그러니? 애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한 순교자처럼 말했다.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저 나무와 꽃, 과수원 시냇물과 친해져서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고 싶지 않아요. 저도 너무너무 나가고 싶어요. 다들 저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아요. 앤, 이리 와. 앤, 우린 친구가 필요해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곧 헤어질 것들을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들과 헤어지는 건 정말 힘들어요. 안 그래요? 여기서 살 거란 생각을 했을 땐 몹시 기뻤어요.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고 아무것도 저를 방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덧없는 그 꿈은 지나갔어요. 이제 제 운명에 따르겠어요. 다시금 운명에 따르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서 나가지 않으려는 거예요. 저 창턱에 있는 제라늄 이름이 뭐예요? 사과양 제라늄이지. 아니요, 그런 이름 말고요. 아주머니가 지어주신 이름 말이에요.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제가 지어줘도 될까요? 저는 어디 보자. 보니가 좋겠어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엔 보니라고 불러도 괜찮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뭔 세상에, 난 모르겠다. 제라늄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니? 전 제라늄이라고 해도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사람처럼 여겨지니까요. 그저 제라늄이라고 부르면 제라늄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잖아요. 아주머니도 항상 그저 아주머니라고 부른다면 싫어하실 거예요. 네, 저는 본이라고 부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 침실 밖에 있는 벚나무에게도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무나 하이해서 눈의 여왕이라고 했죠. 물론 늘 꽃이 피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상할 순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마릴라는 감자를 지하 저장실로 가져다 놓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저런 애는 평생 듣도 보도 못했어. 오라버니 말처럼 재밌는 아이야. 나도 벌써 애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기다려지잖아. 저 애는 나한테도 마법을 걸 거야. 오라버니한테처럼 말이야. 오라버니가 나갈 때 모습을 보니 지난밤에 몇 번씩이나 넌지시 암시한 얘기를 그대로 몸으로 나타내는 태도였어. 오라버니가 여느 남자들처럼 그렇게 뭐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그러면 말대꾸도 할 수 있고 또 합리적으로 설득해 볼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오라버니 같은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마릴라가 돌아와 보니 애는 두 손으로 턱을 괴고 앉아 하늘을 쳐다보며 다시 공상에 빠져 있었다. 마릴라는 점심때 전까지 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마릴라가 말했다. 오늘 오후에 노새와 마차를 써도 되겠어요, 매슈 오라버니? 매슈는 애처로운 듯이 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릴라가 그 눈길을 가로채며 냉정하게 말했다. 화이트 샌즈로 가서 이 일을 해결해야겠어요. 앤을 데리고 가겠어요. 스펜서 부인이 당장 노바스코샤로 돌려보내줄 거예요. 차를 끓이고 우유 짤 시간까진 돌아오겠어요. 그러나 매슈는 여전히 아무 대꾸도 없었다. 마릴라는 하나마나한 말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다 저렇다 반응 없는 남자보다 더 화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대꾸가 없는 여자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매슈는 시간에 맞춰 마차에 밤새 노새를 메어주고 마릴라와 앤은 떠날 채비를 마쳤다. 매슈는 마당에 문을 열어주곤 마차가 천천히 지나가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 아침에 크리크에서 제리 부트라는 남자아이가 왔다 갔어. 내가 여름 동안 우리 일을 도와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해놓았지. 마릴라는 아무 대꾸도 없이 채찍으로 운수 사나운 노새를 심술궂게 내리쳤다. 그런 채찍을 맞아본 적이 없는 뚱보 노새는 성난 듯 힝힝거리며 길가로 다름질쳤다. 마차가 길을 따라 달리자 마릴라는 힐끗 뒤를 돌아보았다. 자기를 화나게 한 매슈가 애처롭게 마차 쪽을 바라보며 문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앤이 비밀스럽게 말했다. 있잖아요. 저는 즐겁게 마차를 타고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여태껏 저는 이렇게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뭐든지 다 즐겁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지만요.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은 고아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마차를 타고 가는 것만 생각할 거예요. 어머 보세요. 벌써 들장미 한 송이가 피었어요. 정말로 아름답죠? 저 꽃은 장미라서 정말 좋을 거예요. 장미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미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홍색은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색깔이 아니겠어요? 저는 분홍색이 좋아요. 분홍색 옷을 입을 수는 없지만요. 머리카락이 빨간 사람은 분홍색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상상 속에서도 안 돼요.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어렸을 땐 빨간 머리였는데 커서 다른 색으로 변한 사람은 없나요? 모르겠다. 그런 얘긴 들어본 적이 없어. 네 경우도 그럴 것 같지 않구나. 마릴라가 냉정하게 대꾸하자 애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희망이 또 하나 사라졌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묻혀버린 희망의 묘지예요. 언젠가 책에서 읽은 구절이죠. 전 실망할 때마다 그 구절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해요.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진 모르겠구나. 그건요, 아주 근사하고 낭만적으로 들리잖아요. 마치 제가 책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전 낭만적인 것이 좋아요. 게다가 묻혀버린 희망의 묘지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만큼 낭만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게 그런 게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오늘도 반짝이는 호수를 건너가나요? 벨이 연못을 지나가진 않을 거다. 네가 말하는 반짝이는 호수가 바로 그 연못이라면 말이다. 우린 해변길을 따라갈 거다. 앤이 꿈꾸듯이 말했다. 해변길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름처럼 그렇게 근사해요? 아주머니가 해변길이란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 머릿속에선 그림이 떠올랐어요. 화이트 샌즈란 이름도 좋지만 전 에이번니가 더 좋아요.
에이번니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꼭 음악 소리 같아요. 화이트 샌즈는 여기서 먼가요? 8km쯤 가야 해. 그렇게 얘기가 하고 싶다면 너에 관한 얘기나 해보려무나. 아, 제가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건 말할 가치도 없어요. 그보다 제가 저 자신에 대해 상상하는 걸 들으시면 훨씬 재밌으실 거예요. 애는 진지하게 말했다. 아니야. 난 네 상상을 듣고 싶진 않아.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렴. 처음부터 시작해봐라. 넌 어디서 태어났고 몇 살이지? 애는 조그맣게 한숨을 쉬며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지난 3월에 11살이 되었어요. 저는 노바스코샤 주의 볼링브로크에서 태어났어요. 아빠 이름은 월터 셜리고 볼링브로크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죠. 엄마 이름은 버셔 셜리고요. 월터나 버셔도 좋은 이름이죠. 부모님 이름이 좋아서 다행이에요. 만약 아빠 이름이 제데디어라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실만 올바르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무슨 상관이겠니? 마를라는 올바르고 유익한 도덕관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했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애는 생각에 잠겼다. 장미는 다른 이름이었어도 향기가 날 거라는 말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장미라는 이름 대신 엉겅퀴나 안전부채라고 부른다면 그렇게 아름다웠을 것 같지 않아요. 아빠 이름이 제데디어였더라도 아빤 좋은 분이셨을 테지만 전 불행했을 거예요. 어쨌든 엄마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빠랑 결혼한 뒤에 그만두셨대요. 남편을 내조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토머스 아주머니는 우리 엄마 아빠 둘 다 애들 같고 교회 쥐처럼 가난했다고 그랬어요. 두 분은 볼링브로크의 아주 조그만 노란 집에서 살림을 차렸대요. 그 집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상상해봤죠. 거실 창문 위에는 인동 덩굴이 있고 앞뜰에는 라일락, 대문 바로 앞쪽엔 백합이 피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창문엔 모두 모슬린 커튼이 걸려 있었을 거고요. 모슬린 커튼은 집안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죠. 저는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토머스 아주머니 말론 저보다 못생긴 아기는 보지 못했고 어찌나 작고 앙상한지 눈밖에 보이지 않았대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대요. 집안일을 도와주러 온 가난한 아주머니 말보단 엄마가 더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엄마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에요. 엄마가 실망하셨다면 전 너무 슬펐을 거예요. 엄마는 그 뒤로 얼마 사시지 못했거든요. 제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엄마는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엄마를 부르던 생각이 날 만큼이라도 오래 사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엄마라고 부르면 너무나 정다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빠도 나흘 뒤에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 고아가 되었고 토머스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요. 그때도 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게 제 운명인가 봐요. 모두들 엄마와 아빠 두 분 다 멀리서 오셨고 친척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토마스 아주머니가 저를 키우겠다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 남편이 술 주정뱅이였지만요. 아주머니는 손수 저를 키우셨대요. 따뜻한 손길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할 때마다 토머스 아주머니는 책망하듯이 널 손수 키웠는데 어떻게 나쁜 아이가 될 수 있느냐고 하셨거든요. 저는 토머스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볼링브로크에서 메리즈빌로 이사한 뒤로 거기서 8살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저는 토머스 아저씨네 아이들을 돌봐주었고요. 저보다 어린아이가 4명 있었는데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머스 아저씨가 기차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토머스 아저씨네 어머니는 토머스 아주머니와 아이들은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저를 원하진 않았어요. 토머스 아주머니는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요. 그런데 강 상류 쪽에 사시는 해먼드 아주머니가 제가 아이들을 잘 돌본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간신히 공경에서 벗어나 아주머니를 따라갔어요. 거기는 무척 외로운 곳이었어요. 제게 상상력이 없었다면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해먼드 아저씨는 작은 제재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8명이나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쌍둥이를 3번씩이나 낳았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적당히 많은 건 좋아하지만 연달아 3번씩이나 쌍둥이를 낳는 건 너무 많아요. 마지막 쌍둥이를 낳았을 때 제가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 애들을 돌보느라 저는 몹시 지쳐있곤 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해먼드 아주머니와 2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해먼드 아저씨가 죽자 아주머니는 가족들을 데리고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친척들에게 나눠 맡기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저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서 호프턴에 있는 고아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고아원에서도 처음엔 초 10,000원이라 맡아줄 수 없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 고아원에서 스펜서 아주머니가 오실 때까지 넉 달 동안 살았어요. 애는 이번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얘기를 마쳤다. 자기를 원하지 않았던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다. 마릴라는 밤색 노새를 해변길로 돌리며 물었다. 학교는 다녔니? 얼마 못 다녔어요. 토머스 아주머니와 같이 살던 마지막 해에 조금 다녔죠. 강 상류 쪽으로 갔을 땐 학교가 너무 멀어서 겨울에는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여름엔 방학이었어요. 그래서 봄과 가을에만 갈 수 있었죠. 물론 고아원에 있을 때도 다녔어요. 저는 책도 제법 잘 읽고 시도 많이 외울 수 있어요. 호앤린든의 전투와 플로든 전투 이후의 에든버러, 라인 강변의 빈겐시, 호수의 여인 여러 편, 제임스 톰픈슨의 사계절 대부분을 외워요. 아주머니는 출렁이듯 물결치는 느낌을 주는 시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5학년 교과서에 폴란드의 멸망이란 시가 있었는데 무척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저는 5학년이 아니라 겨우 4학년이었지만 언니들이 읽으라고 책을 빌려주곤 했거든요. 마릴라가 곁눈으로 애를 쳐다보며 물었다. 토머스 아주머니나 해먼드 아주머니는 너한테 잘해줬니? 애는 머뭇거렸다. 감수성이 예민한 작은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며 당혹스러움이 가득 일었다. 그분들은 저한테 잘해주려고 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잘해주려고 했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 저한테 잘해주려고 애쓰기만 한다면 항상 잘해주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걱정거리가 많았어요. 주정뱅이 남편과 살기도 무척 참기 힘든 일이었을 거고 새 쌍둥이를 연달아 낳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하지만 저한테 잘해주려고 했다고 믿어요. 마릴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애는 해변길에 넋을 잃고 침묵에 빠져들었고 마릴라는 깊은 생각에 잠겨 멍하니 노새를 몰았다. 갑자기 마릴란 이 아이가 가엾게 여겨졌다. 얼마나 고되고 사랑받지 못한 시절을 보냈을까. 힘들고 가난하고 무시당하던 시절을. 마릴라는 앤의 이야기에서 그 사실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제야 진짜 가정을 갖게 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건 정말 안 된 일이었다. 만일 마릴라가 매슈의 알 수 없는 고집을 들어준다면,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다면, 매슈는 이미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고 이 아이는 잘 가르치면 착하게 클 것 같았다. 마릴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얘는 말이 너무 많아. 하지만 훈련이 잘 된 걸 거야. 말하는 품이 무례하거나 속되지는 않잖아. 얘는 고상해.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해변길은 숲이 우거지고 거칠고 쓸쓸했다. 길 오른쪽으론 오랜 바닷바람의 시들림 속에서도 꿋꿋이 견뎌온 전나무들이 빽빽히 우거져 있었다. 왼쪽은 깎아지른 듯한 붉은 사암 절벽이었는데 길이 절벽 가까이에 나 있어서 말보다 덜 침착한 노새는 뒤에 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었다. 절벽 아래는 산더미처럼 부서지는 파도에 닳고 다른 바위들이 자갈과 바다의 보석들로 아롱진 작은 모래 언덕이 있었고 그 너머 지푸르게 어른거리는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햇빛을 받아 은빛 날개를 반짝이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애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바다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메리즈빌에 살 때 토마스 아저씨가 사륜 마차를 빌려와 16km나 떨어진 바다로 하루 동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날의 순간순간을 즐겼어요. 계속 아이들을 돌봐야 했지만요. 몇 년 동안이나 그날의 행복했던 꿈을 꾸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해변은 메리즈빌의 해변보다 더 아름다워요. 저 갈매기들은 정말 멋있죠? 아주머니도 갈매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갈매기가 되고 싶어요. 만약 사람이 될 수 없었다면요. 해가 돋아오를 때 깨어나 수면 위로 급강하하거나 온종일 아름다운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다 밤이 되면 자기 둥지로 돌아가는 건 정말 신나지 않겠어요? 저는 제 자신이 바로 그러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어요. 저 앞에 있는 큰 집은 뭐예요? 저건 화이트 샌즈 호텔이란다. 커크 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제철이 아니지. 여름을 보내러 오는 미국인들이 무척 많아. 그 사람들도 이 해변이 마음에 드나 봐. 앤이 슬픔에 잠겨 말했다. 저 집이 스펜서 아주머니네 집일까봐 걱정했어요. 거기에 도착하고 싶지 않아요. 어쩐지 그곳은 모든 것의 끝일 것 같아요. 어쨌든 두 사람은 제때 도착했다. 화이트 샌즈만의 커다란 노란 집에서 살고 있는 스펜서 부인은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친절한 얼굴로 문가로 나왔다. 스펜서 부인이 놀라 소리쳤다. 세상에 오늘 만날 줄을 몰랐어요. 정말 반가워요. 노새를 안으로 들여놓으세요. 앤도 잘 있었니? 덕분에 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앤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대답했다. 앤의 얼굴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마릴라가 말했다. 노새가 쉬는 동안 잠깐만 있다 갈게요. 오라버니한테 일찍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실은 스펜서 부인, 어디선가 묘한 실수가 있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왔어요. 오라버니와 저는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부인의 남동생 로버트 씨한테 10살이나 11살쯤 되는 남자아이를 원한다고 말했거든요. 스펜서 부인이 곤란해하며 말했다. 마릴라 커스버트, 무슨 말씀이세요? 로버트는 자기 딸 낸시를 시켜 두 분께서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전했어요. 안 그러니 플로라 제인? 스펜서 부인은 계단에 나와 있던 딸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랬어요, 커스버트 아주머니. 플로라 제인이 분명히 확인해 주었다.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네요. 정말 안 됐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 실수가 아니란 걸 알아주세요.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두 분의 부탁대로 한 줄로만 알았어요. 낸시는 정말 너무 엉뚱한 아이예요. 그 애가 실수할 때마다 제가 자주 야단을 친답니다. 마릴라는 체념한 듯이 말했다. 우리 실수였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그렇게 입으로만 전할 게 아니라 직접 와서 말씀드려야 했는데. 어쨌든 일이 잘못되었으니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아이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다시 받아줄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스펜서 부인은 무슨 생각이 있는 듯 말했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를 돌려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어제 피터 블루엣 부인이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줄 여자아이를 꼭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시다시피 블루엣 부인은 식구가 많은데 도와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앤이 참 적당할 것 같아요. 마침 잘 됐어요. 마릴라는 마침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뜻밖의 달갑지 않은 고아를 보내버릴 좋은 기회가 왔지만 전혀 다행스러운 느낌이 아니었다. 마릴라는 블루엣 부인과 직접 얘기를 해본 적은 없었지만 뼈에 살이라곤 한 점도 붙어있지 않은 앙상한 몸매에 키가 작고 잔소리가 심한 여자란 걸 몇 번 마주치고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여자 얘기는 많이 들었다. 지독하게 일만 하고 지독하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나 그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 얘기로는 블루엣 부인은 성깔이 사납고 인색하며 식구들은 건방지고 아이들은 싸우기를 좋아한다며 치를 떨었다. 마릴라는 그런 무자비한 여자에게 앤을 넘겨준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글쎄요. 들어가서 의논해 보도록 하죠. 아, 마침 블루엣 부인이 저기 오는군요. 스펜서 부인은 손님들을 집 안으로 맞아들였다. 따뜻한 느낌이라곤 전혀 없는 칙칙한 녹색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서 오랫동안 공기가 막혀 있던 것처럼 차디찬 냉기가 훅 끼쳐왔다. 정말 잘 됐어요. 곧바로 일을 해결할 수 있어서요. 미스 커스버트, 흔들 의자에 앉으세요. 앤, 넌 여기 긴 의자에 앉고 몸을 들썩이지 마라. 모자는 이리 주고. 플로라 제인, 나가서 주전자 좀 올려놓거라. 안녕하세요, 블루엣 부인. 마침 때 맞춰 오신다고 얘기하던 참이었어요. 두 분을 소개하죠. 블루엣 부인, 이분은 마릴라 커스버트예요. 잠깐 실례하겠어요. 플로라 제인에게 오븐에서 빵을 꺼내란 얘기를 하지 않았군요. 스펜서 부인은 블라인드를 걷어올리곤 급히 나갔다. 애는 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릎에 올려놓고 블루엣 부인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렇게 표정이 날카롭고 눈이 날카로운 여자에게 갈 참이란 말인가. 애는 뭔가 치밀어 오르는 듯 목이 메어오고 눈이 쓰라렸다. 스펜서 부인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 영혼의 모든 어려움까지도 해결해낼 수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흥분해서 웃음을 띠고 돌아왔을 때 애는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스펜서 부인이 말했다. 이 아이 일이 뭔가 잘못되었어요. 블루엣 부인, 저는 커스버트 남매분께서 여자아이를 입양하려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남자아이를 원하셨대요. 혹시 부인이 어제와 같은 생각이라면 이 아이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블루엣 부인은 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어보더니 다그치듯 물었다. 몇 살이고 이름은 뭐지? 아이는 완전히 움츠러들어 감히 지난번처럼 이름 철자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조건도 달지 못하며 더듬거렸다. 앤 셜리예요. 11살이고요. 세상에, 제대로 먹지도 못한 모양이구나. 하지만 강단은 있어 보이는군. 글쎄, 강단이 있는 애가 제일이지. 좋아. 내가 널 데리고 가면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알겠지? 착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 말이다. 그리고 네 생활비는 네가 벌어야 하며 거기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제가 데리고 가도 괜찮을 것 같군요. 미스 커스버트. 아기가 어찌나 까다로운지 그 애를 보느라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좋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겠어요. 마릴라는 앤을 쳐다본 순간 빠져나왔던 덫에 다시 붙잡힌 듯한 무기력한 어린아이의 절망에 찬 창백한 얼굴을 보고 마음이 다소 부드러워졌다. 마릴라는 호소하는 듯한 그 표정을 무시한다면 죽는 날까지 그 얼굴이 떠오를 거라는 언짢은 확신이 생겼다. 게다가 마릴라는 블루의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극도로 긴장한 어린아이를 저런 여자한테 보내다니. 아니, 마릴라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마릴라는 천천히 말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제 말은 저나 오라버니가 이 아이를 꼭 데리고 있지 않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라버니는 애를 데리고 있으려 해요. 저는 그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온 것 뿐이에요. 이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서 오라버니와 상의해 봐야겠어요. 오라버니와 의논하지 않곤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될 것 같군요. 만일 이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내일 밤까지 부인께 보내겠어요. 보내지 않으면 얘는 우리와 지내는 줄 아세요. 그러면 되겠죠, 블루의 부인? 블루의 부인은 탐탁지 않게 대답했다. 그래야 될 것 같군요. 마릴라가 얘기하는 동안 앤의 얼굴은 막 떠오르는 해처럼 환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절망감이 사라지더니 차츰 희미한 희망으로 얼굴이 상기되면서 눈빛이 샛별처럼 깊고 영롱하게 빛났다. 아이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잠시 후에 스펜서 부인과 블루의 부인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밖으로 나가자 애는 벌떡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마릴라에게 날듯이 뛰어갔다. 애는 마치 큰 소리로 얘기하면 소중한 가능성이 깨져버리기라도 하는 듯 숨을 죽이고 조그맣게 속삭였다. 커스버트 아주머니, 제가 초록 지붕집에 살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게 정말이세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제 상상인가요? 마릴라는 심술궂게 말했다. 넌 상상력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앤. 무엇이 현실이고 상상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말이다. 그래, 네가 들은 그대로야.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어쩌면 우린 널 블루의 부인에게 보내기로 결정할지도 모른다. 그 부인은 나보다 더 네 일손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앤이 격렬하게 말했다. 그 아주머니와 사느니 차라리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꼭 송곳같이 생겼어요. 마릴라는 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야단쳐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웃음을 참으며 엄하게 말했다. 너 같은 어린애가 알지도 못하는 어른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돌아가서 조용히 입 다물고 착한 아이처럼 앉아있거라. 애는 얌전하게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며 말했다. 아주머니가 하라는 대로 뭐든 하겠어요. 절 데리고 있어 주시기만 한다면요. 그날 저녁에 두 사람이 초록 지붕집으로 돌아오자 매슈는 집 앞 샛길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마릴라는 멀리서 배회하고 있는 매슈를 보자마자 무엇 때문인지 짐작했다. 마릴라는 벌써부터 자기가 결국 앤을 도로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안심할 매슈의 표정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뒤뜰에서 소의 젖을 짤 때까지 마릴라는 매슈에게 그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릴라는 그간 앤이 자라온 이야기와 스펜서 부인과 만났던 일을 간단히 들려주었다. 매슈는 여느 때 같지 않게 생기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블루의 부인에겐 내가 좋아하는 개도 주지 않을 거야. 마릴라도 인정했다. 저 역시 그런 여자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그 여자에게 아이를 보내든지 우리가 데리고 있든지 해야 돼요.
오라버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어하는 눈치고 저도 왠지 그래야 할 것만 같아요.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건 일종의 의무예요. 저는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잖아요. 특히나 여자아이는요. 어쩌면 엉망진창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어요. 지금까지 생각한 걸로는 매슈 오라버니, 앤을 데리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매슈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마릴라, 너도 이제 알았구나. 그 앤 정말 재밌는 아이야. 그 애가 쓸모있는 아이라고 말씀하시면 더 좋겠네요. 하지만 그 애를 그렇게 만드는 건 제가 하겠어요. 그리고 오라버니는 제가 하는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늙은 독신녀가 아이 키우는 법을 잘 알 리 없겠지만 그래도 노총각보단 나을 거예요. 그러니 그 애를 다루는 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 혼자서 안 되면 그때 오라버니가 도와주세요. 매슈는 걱정 말라는 투로 말했다. 그래 마릴라, 그러자. 네 마음대로 하렴. 단지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 만큼만 그 아이를 사랑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면 좋겠어. 그 아이가 너를 좋아하게만 할 수 있다면 네가 하는 말은 뭐든 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마릴라는 매슈가 여자들끼리의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을 비웃듯 콧방귀를 뀌곤 양동이를 들고 젖소 오리를 나갔다. 마릴라는 크림 불리기에 우유를 부으면서 곰곰이 생각했다. 오늘 밤엔 그 아이에게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너무 신이 나 잠도 제대로 못 잘 거야. 마릴라 커스버트, 잘했어. 네가 고아 여자아이를 입양하리라고 꿈에서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매슈 오라버니야. 여자아이라면 그렇게 싫어하던 오라버니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는지. 어쨌든 우린 결정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날 밤 마릴라는 앤을 침대로 데리고 가서 딱딱하게 말했다. 자, 앤. 지난밤에 옷을 벗어서 바닥에 마구 던져 놓았더구나. 그건 단정치 못한 버릇이야. 이제부터 그러면 안 돼. 옷을 벗자마자 반드시 개어서 의자 위에 두거라. 깔끔하지 않은 여자아이는 쓸모가 없어. 지난밤엔 너무 괴로워서 옷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오늘 밤엔 잘 개어 놓을게요. 고아원에서도 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절반쯤은 까먹었지만요. 언제나 빨리 침대에 들어가서 재밌는 상상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마릴라가 타일렀다. 여기 있게 된다면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게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거라. 저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마릴라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앤? 무슨 말이지? 그럼 기도를 배우지도 않았단 말이니? 하느님은 항상 여자아이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셔. 하느님이 누구인진 알고 있니, 앤? 앤은 곧바로 유창하게 제잘거렸다. 하느님은 영원이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그 안에 지혜와 힘과 거룩함과 정의와 선함과 진리가 있어요. 마릴라는 안심하는 듯 했다. 뭔가 알기는 아는구나. 그럼 하느님께 감사해야지. 이 교도는 아니로구나. 어디서 그걸 배웠지? 고아원의 주일학교에서요. 교리 문답서를 모두 외우게 했거든요. 저는 그걸 좋아했어요. 거기엔 멋진 단어들이 많거든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참 장엄하지 않아요?
마치 커다란 오르간을 연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꼭 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시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린 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앤. 기도 얘기를 하고 있어. 밤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아주 나쁜 짓이란 걸 모르니? 난 네가 아주 나쁜 아이가 될까봐 걱정스럽구나. 앤이 비난하듯 말했다. 아주머니도 빨간 머리였으면 빨간 머리는 착한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빨간 머리가 아닌 사람은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토머스 아주머니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제 머리를 빨갛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이제껏 하느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밤엔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기도를 할 수 없었고요. 쌍둥이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 없을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릴라는 당장 종교 교육부터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우리 집 지붕 아래에 있는 동안은 꼭 기도를 드려야 한다, 앤. 앤은 흔쾌히 대답했다. 네, 아주머니가 하라고 하시면 당연히 해야죠. 아주머니 말씀이면 뭐든지 따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기도할 멋진 기도문을 생각해낼래요. 지금 떠오른 건데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마릴라는 당혹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럼 무릎을 꿇어라. 애는 마릴라의 무릎 앞에 꿇어앉아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왜 기도를 할 땐 꼭 무릎을 꿇어야 하죠?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전 이렇게 하겠어요. 넓은 들판이나 깊고 깊은 숲속에 홀로 들어가 끝이 없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자, 전 준비가 됐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죠? 마릴라는 더욱 난처해졌다. 방금 전까지는 앤에게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식의 전형적인 아이들 기도를 가르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전에도 얘기했듯이 마릴라는 약간이나마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유머란 사물 본래의 한 목적성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하얀 아기 옷을 입던 어린 시절에 엄마 무릎에서 혓절배기 소리로 하는 단순한 아이들 기도는 인간의 사랑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하느님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이 주근깨 투성이의 어린 마녀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마릴라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넌 혼자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컸어, 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리고 네가 원하는 것들을 겸손하게 얘기하려무나. 앤은 마릴라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약속했다. 네, 잘해볼게요.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혼자 기도할 때 해도 되죠? 앤은 잠깐 고개를 들어 불쑥 묻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새하얀 환희의 길과 반짝이는 호수와 보니와 눈의 여왕을 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게 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지금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축복은 그것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발 초록 지붕집에 살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제가 크면 예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앤 셜리 올림. 앤은 일어서면서 간절하게 물었다. 어때요? 잘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훨씬 멋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불쌍한 마릴라는 그 기도가 불손하진 않았고 앤이 그런 엉뚱한 간청을 한 것도 단순히 이 아이의 정신적 무지에서 생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아이에 대해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마릴라는 내일부터 기도를 가르쳐야겠다고 다짐하며 침대에 누운 아이를 다독거려 주었다. 그러고는 촛불을 들고 막 방을 나서는데 앤이 불렀다. 방금 생각난 게 있어요. 앤 셜리 올림 대신에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처럼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기도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 괜찮을 것 같구나. 이제 착한 아이답게 자야지. 잘 자거라. 애는 만족스럽게 베개 속으로 파고들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정말 거리낌 없이 안녕히 주무시란 인사를 할 수 있어요. 마릴라는 부엌으로 돌아와 촛불을 식탁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고 매슈를 쳐다보았다. 오라버니, 저 애는 정말 누군가에게 입양되어 교육을 받아야 해요. 저 아이는 거의 이교도나 마찬가지인걸요. 오늘 밤 전까지 단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다면 믿으시겠어요? 내일 목사관에 가서 새벽 성경 공부책을 빌려와야겠어요. 꼭 그래야겠어요. 제가 적당한 옷을 만드는 대로 주일학교에도 보내야지요. 할 일이 정말 많겠어요. 그래, 맞아요. 우리 몫으로 주어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는 없죠. 저는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아왔어요. 마침내 제게도 때가 왔으니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아요. 마음먹었던 대로 마릴라는 다음날 오후까지 앤이 초록지붕집에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오전 내내 마릴라는 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서 앤이 일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정오쯤 되자 마릴라는 앤이 총명하고 말을 잘 들으며 무슨 일이든 꾀부리지 않고 쉽게 배운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하는 도중에 자주 몽상에 빠지곤 해서 호된 꾸지람을 듣거나 기어코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경향이 있다는 게 흠이었다. 애는 점심 설거지를 끝내고 어떤 나쁜 소식이라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듯 단단히 결심한 표정으로 갑자기 마릴라에게 다가왔다. 애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냘픈 몸을 떨면서 불그레하게 상기된 얼굴에 검은 눈동자가 다 보이도록 눈을 커다랗게 뜨곤 두 손을 꼭 모아쥐고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커스버트 아주머니, 절 돌려보낼 건지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아침 내내 참으려고 애썼지만 정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제발 얘기해 주세요. 마릴라는 냉정하게 대꾸했다. 내가 말한 대로 깨끗한 뜨거운 물에 행주를 소독하지 않았더구나. 그 일을 하고 와서 다시 물어라, 앤. 앤은 행주를 잘 담가두고 돌아와서 애원하는 눈빛으로 마릴라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제 더 미룰 만한 마땅한 핑계가 없자 마릴라가 입을 열었다. 그래,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매슈 아저씨와 난 널 데리고 있기로 했다. 네가 착한 아이가 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약속한다면 말이다. 아니, 얘야, 왜 그러니? 애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지금 울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기쁨이란 말만으론 부족해요. 저는 새하얀 환희의 길과 벚꽃을 보았을 때도 기뻤어요. 하지만 이건 기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기쁨 이상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착한 아이가 되도록 애쓸게요. 제 생각엔 무척 힘든 일일 것 같지만요. 토머스 아주머니는 걸핏하면 저한테 너무 못됐다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죠? 마릴라는 꾸짖듯이 말했다. 너무 흥분해서 그럴 게다.
거기 의자에 앉아서 진정 좀 시켜보렴. 넌 너무 쉽게 울고 웃는 게 탈이다. 그래, 넌 여기서 살고 우린 널 잘 키우려고 노력할 거다. 학교에도 가야 하고 방학까진 2주밖에 안 남았으니 9월에 개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니는 게 좋겠구나. 그런데 아주머니를 뭐라고 부르죠? 그대로 커스버트 아주머니라고 할까요? 아니면 마릴라 숙모님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냥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불러다오. 난 커스버트 아주머니나 미스 커스버트라는 호칭이 익숙하지 않아 듣기가 거북해. 그렇게 부르면 너무 버릇없이 보이지 않을까요? 네가 예의 바르게만 말한다면 그렇게 들리진 않을 것 같구나. 목사님만 빼고 에이버니 마을 사람들은 다들 그냥 마릴라라고 부른단다. 목사님은 예의로 미스 커스버트라고 부르지. 애는 간절한 눈길로 말했다. 마릴라 숙모님이라고 부르면 참 좋겠어요. 저는 숙모님이나 친척이라고는 한 분도 안 계세요. 할머니도요. 그렇게 부르면 제가 정말 아주머니 가족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마릴라 숙모님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아니다. 난 네 숙모도 아니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가족처럼 느끼지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아주머니가 제 숙모님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마릴라가 잘라 말했다. 난 상상할 수 없다. 애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물었다. 현실하고 다른 일을 상상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없어. 애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릴라가 반박했다. 난 현실과 다른 일을 상상하는 게 싫다. 하느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에 처하게 하셨을 땐 그 환경을 없는 걸로 상상하라고 하신 건 아닐 게다.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구나. 자, 거실에 가서 벽난로 위에 있는 그림 카드를 가져오너라. 먼저 발을 깨끗이 하고 바리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거라. 주기도문이 거기 있으니 오후에 짬나는 대로 암송하도록 하고 지난밤 같은 기도를 하지 않도록 말이다. 애는 미안한 듯이 말했다. 제가 이상하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잘하길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주머니께 약속드린 대로 잠자리에 들어서 멋진 기도문을 이것저것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 기도처럼 길고 시적이었어요. 그런데 믿어주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땐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 기도문만큼 좋은 기도문을 생각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나 두 번째로 생각해낸 건 결코 첫 번째만큼 좋지 않거든요. 아주머니도 그걸 아세요? 너야말로 알아야 할 게 있다. 앤, 내가 뭘 시키면 즉시 가서 해야지. 꼼짝 않고 이야기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어서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거라. 애는 냉큼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갔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10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자 마릴라는 뜨개질 거리를 내려놓고 굳은 표정으로 앤을 찾으러 갔다. 앤은 두 창문 사이에 걸린 그림 앞에서 두 손을 깍지 끼고 얼굴을 쳐든 채 꿈에 젖은 눈으로 서 있었다. 바깥의 사과나무와 우거진 덩쿨을 꿰뚫고 뻗어 들어온 흰색과 초록색 빗줄기가 황홀경에 빠져 넋을 잃은 아이를 신비스럽게 내리비추고 있었다. 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마릴라가 날카롭게 물었다. 깜짝 놀란 애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애는 희미한 석판 인쇄로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다라고 새겨진 그림을 가리켰다. 저것 좀 보세요. 제가 저 아이들 중 하나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저기 파란 옷을 입고
저처럼 아무한테도 속하지 않는 듯 구석에 떨어져 있는 아이 말이에요. 저 아인 외롭고 슬퍼 보여요. 안 그래요? 아마 엄마나 아빠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 아이도 축복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빼고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길 바라며 사람들 밖에서 살며시 다가가고 있어요. 저 아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아주머니한테 여기서 살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처럼 가슴이 뛰고 손이 차가울 거예요. 아이는 예수님이 자기를 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조금씩 다가가 마침내 예수님이 보시고 저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저 아이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화가가 예수님의 슬픈 표정을 슬프게 그리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림은 모두 저래요. 저는 예수님 얼굴이 정말 저렇게 슬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서워했을 거예요. 마릴라는 앤의 끝없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는 놀라서 얼른 말했다. 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건 아주 불경스러운 짓이지. 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왜요? 전 아주 경건하게 생각했는데요. 불경스레 말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 네가 그러지 않았다는 건 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너무 스스럼 없이 말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앤. 내가 뭘 가져오라고 보냈으면 그렇게 그림 앞에 멍하니 서서 공상하지 말고 바로 가져와야지. 꼭 명심하거라. 저 카드를 갖고 곧장 부엌으로 와. 자, 여기 구석에 앉아서 이 기도문을 외우도록 해라. 앤은 저녁 식탁을 장식하려고 꺾어온 사과꽃이 담긴 단지에 카드를 세워놓고 손으로 턱을 괴고 몇 분 동안 말없이 기도문을 열심히 외웠다. 마릴라는 곁눈으로 그 꽃을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드디어 앤이 입을 열었다. 저는 이게 좋아요. 주기도문은 아름다워요. 전에 고아원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주기도문을 읽으시던 걸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좋은 줄 몰랐어요. 그분은 갈라진 목소리로 비통하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분은 기도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한 게 틀림없어요. 이건 시는 아니지만 시와 같은 감동을 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이건 한 줄의 음악 같아요. 이걸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기뻐요. 마릴라 아주머니. 마릴라는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그래, 입 다물고 공부나 해라. 애는 사과꽃 단지를 잡고 꽃봉오리에 달린 분홍 꽃받침에 살며시 입을 맞추고 나서 얼마 동안 더 열심히 공부했다. 앤이 금방 다시 말을 꺼냈다. 마릴라 아주머니, 저도 에이번리에서 막역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뭐? 무슨 친구? 막역한 친구, 친한 친구 말이에요. 제 가슴속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맞는 친구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친구를 만나기를 꿈꿔왔어요. 만날 수 있으리라곤 생각지 않았지만 제 소중한 꿈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니 어쩌면 그 꿈도 이루어질지 모르겠네요. 그게 가능할까요? 비탈 과수원 집에 다이애나 베리가 살고 있는데 너 또래일 거야. 아주 착한 아이인데 집에 오면 너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구나. 지금은 카모디에 있는 숙소집에 가 있어. 하지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게다. 베리 부인은 무척 까다로운 사람이야. 착하고 좋은 아이가 아니면 다이애나와 같이 못 놀게 할 거다. 애는 눈빛을 반짝이며 사과꽃 사이로 마릴라를 쳐다보았다. 다이애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빨간 머리는 아니죠? 그렇죠?
빨간 머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 머리가 빨간 머리인 걸로 충분해요. 내 막역한 친구가 빨간 머리인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이애나는 무척 예쁜 아이다. 눈동자와 머리는 까맣고 뺨은 장밋빛이지. 그 앤 착하고 단정해. 그게 예쁜 것보다 훨씬 좋은 거야. 마릴라는 이상한 나라의 공작 부인처럼 도덕심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기가 키우는 아이가 항상 도덕적인 말을 덧붙여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애는 도덕에는 관심이 없고 그보다는 친구를 사귈 즐거운 가능성에만 폭 빠져 있었다. 그 아이가 예쁘다니 정말 기뻐요. 제가 예쁜 것 다음으로요. 물론 제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요. 예쁘고 막역한 친구를 정말 갖고 싶었어요. 토마스 아주머니와 함께 살 때 거실에 유리문이 달린 책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책장 안엔 책이라곤 한 권도 꽂혀 있지 않았죠. 토마스 아주머니는 거기에다 도자기를 넣어놓거나 어떤 땐 잼을 보관했어요. 한쪽 유리문은 깨져 있었죠. 어느 날 밤에 토마스 아저씨가 약간 흥분해서 깨트렸거든요. 하지만 다른 쪽 유리문은 말짱해서 거기에 제 모습을 비춰보곤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아이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캐티 모리스라고 불렀죠. 우린 마음이 아주 잘 맞았어요. 저는 1시간 가까이 그 아이한테 온갖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특히 일요일엔 더 오래 했죠. 캐티는 제 삶의 기쁨과 위안이었어요. 우린 그 책장이 마법에 걸려 있어서 제가 주문만 알았더라면 토마스 아주머니의 잼과 도자기가 놓인 선반 대신 문을 열고 캐티 모리스가 살고 있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면 캐티 모리스는 제 손을 잡고 꽃과 햇빛과 요정들이 있는 신기한 곳으로 데려갈 테고 우린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해먼드 아주머니를 따라 떠날 땐 캐티 모리스를 두고 가야 하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캐티도 저처럼 비참했을 거예요. 책장 문을 통해 저에게 작별 키스를 할 땐 울고 있었는걸요. 해먼드 아주머니 집엔 책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조금 떨어진 강 상류 바로 위에 길고 푸른 조그만 계곡이 있었는데 거기엔 아름다운 메아리가 살고 있었어요. 별로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무슨 말이든 메아리가 쳐요. 그래서 전 그 메아리가 비올레타라는 여자아이라고 상상했고 우린 친한 친구가 되었죠. 저는 캐티 모리스만큼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똑같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만큼 말이에요. 고아원으로 가기 전날 밤에 비올레타에게 안녕이라고 말했어요. 비올레타의 너무나 슬픈 안녕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아원에 가서도 비올레타에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막역한 친구를 상상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마릴라가 냉담하게 말했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다행인 것 같구나. 그런 일은 이제 못하도록 하겠다. 넌 반쯤은 네 상상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네 머릿속에서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못하게 하려면 진짜 살아있는 친구를 사귀는 게 좋겠다. 하지만 베리 부인에게 캐티 모리스나 비올레타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네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아이, 안 할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 애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애들과의 추억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하지만 아주머니한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보세요. 사과꽃에서 커다란 벌 한 마리가 나왔네요. 사과꽃 속이라니. 살기에 너무나 멋진 곳일 거예요. 바람이 꽃을 흔들어 줄 때 꽃 속에서 잠이 든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면 벌이 되어 꽃 속에서 살고 싶어요. 마릴라가 비웃었다. 어제는 갈매기가 되고 싶다더니 참 변덕도 심하구나.
얘기는 그만하고 기도문을 공부하라고 했잖니? 넌 누구라도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도저히 말을 못 참는 것 같구나. 그러니 네 방으로 올라가서 공부하도록 해라. 이제 거의 다 외웠어요. 마지막 줄만 빼고요. 그래, 알았다.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거라. 네 방으로 올라가서 잘할 때까지 마저 외워라. 차 준비할 때 도와달라고 부를 테니 그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사과꽃을 가지고 가도 될까요? 안 돼. 꽃을 가져가서 방을 엉망으로 만들려는 건 아니겠지? 넌 애당초 나무에서 꽃을 꺾지 말았어야 했어. 저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괜히 꺾어서 아름다운 삶을 단축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과꽃이었다면 꺾지 않길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유혹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아주머니는 억누를 수 없는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앤, 네 방으로 가라는 소리 못 들었니? 앤은 한숨을 쉬고 동쪽 방으로 올라가 창가 의자에 앉았다. 그래, 난 주기도문을 알아. 2층으로 올라오면서 마지막 줄을 다 외웠어. 자, 이제 이 방 안에다 상상의 물건들을 넣어보자. 항상 상상하는 그대로 있도록 말이야. 바닥에는 분홍 장미로 뒤덮인 하얀 벨벳 카펫이 깔려있고 창문에는 분홍빛 실크 커튼이 쳐있어. 벽에는 금실 은실로 짠 벽걸이가 걸려있고 가구들은 전부 마호가니야. 마호가니를 본 적은 없지만 무척 호화스럽게 들리잖아. 이건 분홍, 파랑, 짙은 다홍빛과 황금빛의 근사한 실크 쿠션이 쌓여있는 소파이고 난 그 위에 우아하게 기대어 앉아있어. 벽에 걸린 멋진 큰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네. 난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에 발까지 끌리는 하얀 레이스 잠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머리에도 진주를 두르고 있어. 내 머리는 칠흑같이 검고 피부는 맑고 창백한 상아색이야. 내 이름은 코델리아 피츠 제럴드 아가씨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진짜처럼 생각할 수가 없어. 애는 조그만 거울 앞으로 뛰어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주근깨 투성이의 얼굴과 진지한 잿빛 눈동자가 앤 앞에 나타났다. 넌 초록 지붕집의 앤일 뿐이야. 네가 코델리아 아가씨라고 상상하려 애쓸 때마다 지금 보이는 널 보게 될 거야. 하지만 집 없는 앤보단 초록 지붕집의 앤이 몇백만 배나 더 좋지 않니? 앤은 몸을 구부려 거울 속의 자신에게 다정하게 키스하곤 활짝 열린 창가로 갔다. 눈의 여왕님, 안녕? 골짜기 아래의 자작나무들도 안녕? 언덕 위에 회색집도 안녕? 난 다이애나가 내 막역한 친구가 되어줄지 걱정이야.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 애 무척 좋아할 거야. 하지만 절대 캐티 모리스와 비올레타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잊어버리면 그 애들은 무척 마음 아파할 테니까. 난 누구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책장 속의 아이든 메아리 아이든 그 애들을 잊지 않도록 신경 쓰고 날마다 키스를 보내야겠어. 애는 손가락 끝에 키스를 2번 하곤 벚꽃 위로 날려보내고 나서 두 손으로 턱을 괜 채 백일몽의 바다로 호사스레 빠져들었다. 앤이 초록지붕집에서 지낸 지 2주일이 지나서야 린드 부인이 앤을 탐색하러 왔다. 공정하게 말해서 그렇게 늦은 것은 린드 부인 탓이 아니었다. 이 마음씨 좋은 부인은 제철도 아닌데 때 아닌 독감에 걸려 지난번 초록지붕집에 다녀간 뒤로 줄곧 집안에 갇혀 있었다. 린드 부인은 평소에 별로 아픈 적이 없는 사람이라 아픈 사람들을 비웃곤 했다. 하지만 부인 말로는 그 독감은 이 세상의 여느 병 같지 않고
신이 내린 특별한 재난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외출해도 좋다는 의사의 허락을 받자마자 린드 부인은 매슈와 마릴라가 데리고 있는 고아에 대해 에이버니 마을에 파다하게 떠도는 갖가지 소문과 추측들을 생각하며 호기심에 차서 서둘러 초록 지붕집으로 왔다. 애는 그 2주 동안 깨어있는 순간순간을 보람있게 보냈다. 애는 벌써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친해졌다. 사과나무 과수원 아래로 나 있는 오솔길이 산림지대로 올라가는 길이란 걸 알게 되었고 그 길을 끝까지 걸으면서 이리저리 즐겁게 굽이치며 흘러가는 시냇물과 다리, 전나무숲, 아치를 이룬 양번나무, 양치류가 우거진 모퉁이길, 단풍나무와 마가목들이 가지가 뻗어있는 샛길들을 탐험했다. 애는 골짜기 아래에 있는 샘과도 친구가 되었다. 그 샘은 굉장히 깊고 물이 얼음처럼 차갑고 맑았다. 반질반질한 붉은 사암으로 둘러싸인 샘가엔 커다란 손바닥 모양의 물 고사리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 너머 시내 위에는 통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다. 신바람이 난 앤의 발걸음은 통나무 다리를 건너 나무가 우거진 언덕으로 옮겨갔다. 그곳은 곧고 굵직하게 자란 전나무와 가문비 나무 아래로 끝없는 여명이 내리비치고 꽃이라곤 숲속에서 가장 수줍음 많고 사랑스러운 가지각색의 종 모양으로 핀 6월의 꽃과 지난해 진 꽃의 영혼처럼 창백하고 영묘한 앵초 몇 송이가 전부였다. 나무들 사이로 거미줄이 은빛 실가닥처럼 반짝였고 전나무 가지와 수염들이 마치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다. 애는 놀아도 된다고 허락받은 30분 남짓한 시간에 이 모든 황홀한 탐험을 했고 반쯤 귀를 기울이고 있는 매슈와 마릴라에게 자기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다. 매슈는 전혀 거슬리지 않는 게 분명했다. 매슈는 즐거움이 가득한 얼굴에 말없는 웃음을 띠고 이야기를 들었다. 마릴라는 앤의 얘기에 너무 빠져든다 싶은 때면 이 수다쟁이에게 바로 입을 다물라는 짤막한 명령을 내려 말을 막았다. 린드 부인이 왔을 때 앤은 불그스름한 저녁 햇살이 텀벙거리듯 쏟아지는 푸른 풀밭 위를 걸으며 혼자만의 달콤한 생각에 빠져 과수원을 헤매고 있었다. 그래서 그 마음씨 좋은 부인은 자기가 아팠던 얘기를 시시콜콜이 할 수 있었다. 마릴라가 감기도 그렇게 심하게 앓을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엿보이자 즐거운 나머지 아픈 구석구석과 맥박 뛰는 이야기까지 다 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자 린드 부인은 찾아온 진짜 이유를 말했다. 마릴라, 당신과 매슈에 대해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려면 나보다야 놀랐겠어요. 나도 이제 겨우 진정되고 있는데요. 린드 부인이 안 됐다는 듯이 말했다. 그런 실수가 일어나다니 말도 안 돼요. 그 아이를 돌려보낼 수는 없었나요?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오라버니는 그 아이를 좋아해요. 솔직히 나도 그 애가 좋다고 해야 할 것 같군요. 다소 흠이 있긴 하지만 말이에요. 집안이 벌써 딴 집 같아졌어요. 그 앤 정말 명랑한 아이예요. 마릴라는 비난하는 듯한 린드 부인의 표정을 보곤 일단 얘기를 시작하자 생각지도 않았던 말까지 튀어나왔다. 린드 부인이 걱정스레 말했다. 아이를 낳는 건 책임이 막중한 일이에요. 더구나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잖아요. 당신은 그 애나 그 애의 본성에 대해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아이는 어떻게 성장할지 예측할 수가 없죠. 하지만 난 당신을 낙담시키고 싶진 않아요. 정말이에요, 마릴라. 마릴라는 태연하게 반응했다. 낙담하지 않아요. 난 일단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앤을 보고 싶죠? 그 아이를 부를게요. 앤은 즐거운 과수원 여행을 마치고 환한 얼굴로 바로 뛰어들어왔지만
뜻밖의 낯선 사람을 보곤 머뭇거리며 어쩔 줄 몰라 문 앞에 멈춰섰다. 애는 고아원에서 입고 온 짧고 꼭 끼는 원피스 차림에 가느다란 두 다리가 보기 흉할 정도로 길어서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주근깨도 더욱 두드러져 보이고 모자를 쓰지 않은 빨간 머리도 바람에 헝클어져 엉망이 되어 여느 때보다 더 빨갛게 보였다. 그래, 외모 때문에 널 택한 건 아니구나. 그건 확실해. 린드 부인이 입심 좋게 평을 했다. 린드 부인은 마음에 있는 말을 거리낌 없이 다 하는 활달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빼빼 마르고 무척 못생긴 아이네요, 마릴라. 이리 와라, 얘야. 어디 한번 보자. 세상에, 무슨 주근깨가 그렇게 많니? 머리는 당근같이 빨갛구나. 얘야, 이리 오라니까. 애는 거기로 갔지만 린드 부인이 기대하는 대로 가지는 않았다. 애는 단숨에 뛰어가 린드 부인 앞에 섰다.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진 채 입술을 부르르 떨며 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냘픈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애는 목맨 소리로 발을 구르며 외쳤다. 난 아주머니가 미워요. 미워. 미워! 미워! 애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더욱 세게 발을 쾅쾅 굴렀다. 어떻게 저한테 빼빼 마르고 못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근깨 투성이에 빨간 머리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감정도 없는 사람이에요. 마릴라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앤! 하지만 애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머리를 꼿꼿이 쳐댄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터질 듯한 분노를 내뿜으며 린드 부인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앤이 맹렬한 기세로 되풀이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주머니에게 뚱뚱하고 미련하고 상상력이라곤 눈꽃만큼도 없어 보인다고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해서 아주머니 기분이 상했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주머니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어요. 아주머니는 토머스 아주머니의 술주정뱅이 남편보다 훨씬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절대, 절대로. 저런 성질머리를 봤나? 린드 부인이 어이가 없어 소리쳤다. 마릴라가 간신히 얘기할 기운을 차려 말했다. 앤, 네 방으로 가서 내가 갈 때까지 거기 있거라. 앤은 울음을 터뜨리며 현관문으로 뛰어가 바깥 현관 벽 위에 함석이 덜컹거릴 정도로 세차게 문을 닫고 현관을 휙 지나 회오리 바람처럼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문이 닫히는 소리로 보아 동쪽 방문도 같은 기세로 닫힌 모양이었다. 린드 부인은 정신을 가다듬고 점잔을 빼며 말했다. 글쎄, 난 마릴라가 저 아이를 키우는 게 전혀 부럽지 않군요. 마릴라는 어떻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른 채 입을 열었다가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그 아이 생긴 걸 가지고 비웃으면 안 돼요, 레이첼. 린드 부인은 화가 나서 따졌다. 마릴라 커스버트, 방금 그 애가 한 짓을 보고도 설마 그 못된 성질머리를 두둔한 건 아니겠죠? 마릴라가 천천히 말했다. 네, 그 애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겐 무척 버릇없이 굴었고 그 점은 내가 야단을 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애를 이해해야 해요. 뭐가 옳은 건지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리고 당신도 그 애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레이첼. 마릴라는 그렇게 말하는 자신에게 다시금 놀라면서도 마지막 말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었다. 린드 부인은 자존심이 상해서 일어섰다. 그래요. 앞으로 조심해서 말하도록 하죠, 마릴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고아의 기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요. 아, 아니에요. 나는 화나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화가 나서 방을 나간다면 너무 죄송하죠. 앞으로 그 아이 키우느라 힘드시겠어요. 내가 아이 10명을 키우고 2명을 잃었더라도 당신은 내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충고 한마디만 하죠. 당신은 굵직한 자작나무 회초리를 들고 야단을 쳐야 할 거예요. 저런 아이에겐 그게 가장 효과적인 말이 될 거라고 봐요. 성깔도 머리색과 똑같은 것 같군요. 어쨌든 안녕히 계세요, 마릴라. 보통 때처럼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건 좋아요. 하지만 나는 당분간 여기 오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덤비고 모욕을 준다면 말이에요. 이런 일은 내 경험으로도 처음이군요. 그러고서 린드 부인은 휙 나가버렸다. 뚱뚱한 부인에겐 휙 나갔다고 하기보다 어기적거리며 나갔다고 해야겠지만 마릴라는 엄한 얼굴을 하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마릴라는 방금 일어난 사태에 여간 놀란 게 아니었다. 물론 앤의 그런 성깔은 곧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겠지만 하필이면 레이첼 린드 부인 앞에서 그런 성깔을 내보이다니 얼마나 재수없는 일인가. 그러다가 마릴란 앤에게 이렇게 못된 성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슬픔보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걸 갑자기 깨달았다. 그러니 어떻게 벌을 주어야 할까? 마릴라는 회초리를 들라는 린드 부인의 친절한 충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린드 부인의 아이들은 아프게 매를 맞으면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마릴라는 자기가 아이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앤이 펄펄 뛰며 화를 낸 것이 잘못이라고 충분히 깨닫게 할 뭔가 다른 벌을 주어야 했다. 마릴라는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앤을 보았다. 진흙이 묻은 부츠를 신은 채로 깨끗한 침대보 위에 엎드려 애절하게 울고 있었다. 앤. 마릴라는 부드럽게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앤,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 내 말을 듣거라. 이번에는 좀 더 엄하게 불렀다. 그제야 앤은 주춤주춤 일어나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앤은 눈물로 얼룩져 퉁퉁 부은 얼굴로 꼼짝도 하지 않고 고집스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말 잘했구나, 앤. 부끄럽지도 않니? 앤은 반항하듯이 대꾸했다. 그 아주머니는 못생기고 빨간 머리라고 저를 놀릴 권리가 없어요. 너도 아주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화내며 얘기할 권리가 없다. 앤, 난 너 때문에 부끄러웠어. 정말 부끄러웠다고. 난 네가 린드 부인한테 망신을 시키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했어. 린드 부인이 네가 빨간 머리에다 못생겼다고 했기로서니 어떻게 그렇게 이성을 잃을 수 있는지 모르겠구나. 너도 늘 네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잖니. 애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하지만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과는 아주 달라요. 아주머니도 그렇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길 바랄 수는 없겠죠. 제 성질이 무척 못됐다는 걸 아셨죠?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런 말을 하자 뭔가 불끈 치밀어 오르며 숨이 꽉 막혔어요. 저는 대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 넌 큰 창피를 당한 거야. 린드 부인이 여기저기에 네 얘기를 하고 다니며 그 얘기도 하겠지. 그렇게 이성을 잃는 건 너한테 무척 손해다, 앤. 앤은 다시금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항변했다. 누가 아주머니 바로 앞에서 빼빼 마르고 못생겼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마릴란 아주 어렸을 적에 숙모 한 분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까맣고 못생긴 꼬마라 정말 안 됐어요. 마릴라는 그 기억을 지워버리는데 50년이나 걸렸던 것이다.
마릴라는 좀 더 누그러진 목소리로 그 점을 인정했다. 린드 부인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 앤. 린드 부인은 워낙 말을 함부로 하지. 그렇다고 네가 한 행동이 옳았다고 할 수는 없어. 부인은 낯선 사람이고 나이도 많고 또 내 손님이잖니. 넌 그 이유만으로도 부인께 아주 공손하게 굴었어야 했어. 넌 너무 무례하고 버릇이 없었어. 그러니까. 마릴라는 벌 줄 일이 번뜩 생각났다. 린드 부인한테 가서 못되게 굴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어라. 애는 침울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뱀이나 두꺼비가 사는 깜깜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가두고 빵 한쪽과 물만 주신다고 해도 불평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에게 용서해달라고 빌 수는 없어요. 마릴라가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우린 깜깜하고 촉촉한 지하 감옥에 사람을 가두지 않는다. 더구나 에이버니 마을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넌 반드시 린드 부인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러겠다고 말할 때까지 네 방에 있도록 해라. 앤이 비통하게 말했다. 그럼 전 영원히 여기에 있을 거예요. 린드 아주머니한테 죄송하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전혀 죄송하지 않은데요. 아주머니를 곤란하게 만든 건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한 게 기뻐요. 정말 속이 시원해요. 죄송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전 죄송하다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마릴라가 그만 나가려고 일어서며 말했다. 아침이 되면 좀 더 상상이 잘 될 거다. 오늘 밤에 잘 생각해보고 마음을 먹도록 해라. 초록 지붕집에 살게 되면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내 입으로 말했지? 그런데 오늘 저녁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구나. 마릴라는 요동치는 앤의 가슴에 뼈아픈 이마를 남기고 괴롭고 착잡한 심정으로 부엌으로 내려갔다. 마릴라도 앤만큼이나 화가 났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 말도 제대로 못하던 린드 부인의 표정이 떠오를 때마다 마릴라는 즐거움에 입술이 실룩거렸고 미안하게도 자꾸만 웃음이 나오려 했다.